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마을은 돈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네. 걸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시설들, 예, 기반 시설들,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고, 뭐, 이제 그 또 포스터 케어라고 이제 왜 대체 가정들,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룹홈도 나는 소년들은 그룹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 한 명이 뭐 비행 청소년들 한 4명, 5명 이렇게 해서 집처럼 부모한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어떤 삶의 단위들을 좀 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 보호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드라마가 진짜 촘촘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지금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청소년 회복센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염혜란 배우님이 네. 그 사회복지사 겸 이제 어린이 교육 강사처럼 네, 이렇게 네, 네, 활동을 네, 하시면서 네, 네. 그룹홈을 운영을 네. 하시는 거죠. 한 10명의 이제 여성 청년들을 모아서. 네, 네. 근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느라 친자식들을 방치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또 방치라는 표현은 적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친자식들을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원도 충분하지 않고 개인에게 너무 큰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드라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실존하는 케이스예요. 천정호 판사 케이스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산 그 가정법원에 계시던 판사님이 지금 이런 회복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그룹홈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많이 이제 확보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보내서 생활을 같이 해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실험적 노력들을 하셔서 비교적 성공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좀 늘리려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법원의 재량권, 예,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게 그게 꼭 필요하다. 통합법원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또 무슨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형사처분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뭐 입증에 또 입증을 거듭하여 거부권까지 다 행사해서 그래서 내리는 게 형사처벌인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인권을 그 볼모로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아이들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 안 해주면은 내일 나빠져. 그리고는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른들이야 이미 지체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 3개월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3개월은 정말 너무 빨리 발달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3개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 긴 기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조속하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옵션을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10호 처분까지 밖에 없지만 만약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걸 20호 처분까지 늘린다거나 더 세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의 네. 니즈에 따라 가지고 또는 부모에게 함께 아동학대 케이스로 입건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호시설을 좀 더 전문화를 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노력들이 함께 개입이 돼야 이게 구형 가능한 거죠. 그 소년범죄 재범률이 35%에 달하고 교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기도 했냐면, 그러니까 소년심판이 이 일들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이제 박사님이 늘 얘기하는 방식들에서, 그러니까 가해자인 소년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고민해야 되는가는 있는데, 사실 피해자의 이 고통과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게 다독일 수 있는가, 그들이 느끼기 어떻게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충분히 얘기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교화할 수 있나. 일단 재범률이라는 게 이제 전체 검거한 아이들 중에 재범자가 몇 %냐라는 지표가 있을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일단 처분이 끝난 다음에 사회로 나갔을 때 다시 또 재범을 하는지 여부의 확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자는 지금 초범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처분 이후에 또 재범을 하는 아이들의 이제 어떤 재범률은, 그거는 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예컨대 상습범이 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타성에 젖는다고 할까? 형사사법에 이제 처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 이제 이골이 나서 내가 소년 사건으로 처분 받아봤자 기껏해야 2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반성을 하고 본인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러면 환경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아이들을 그러면 그냥 아이들만의 반성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환경을 바꿔주자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뭐 어떤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가해자를 분리조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그건 그렇지가 않대요. 피해자로서 가장 이제 어떤 한이 풀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가해자에게 사과받을 때.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나한테 사과할 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 어떤 철학이 뭐냐, 그게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고, 그게 바로 소년범 회복지원센터, 이런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피해자를 뭐 원하면, 본인이 이제 동의를 하면 불러다 놓고 이 가해자에게 사과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거다, 똑같은 일을. 그런 데서 안심을 느끼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은 이제 피해 회복의 노력은 상습범이 되기 전에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미 3번, 4번, 5번, 6번 아무런 경각심 없이 반복하는 경우 가능하냐? 저는 그거는 너무 때가 늦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주심 판사로 오신 분의 주장대로 조기에 개입하는 게 소년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습화가 된 다음에 3살 버릇 80대에서 뜯어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3살 때 실수했을 때 개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무지하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중요한 게, 인터벤션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도 있어야 되고, 전문 시설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소년 사법제도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면 무지하게 많은 어떤 노력, 결심이 필요한데, 그 결심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보다는 결국은 이제 국가 주도하에, 정부 주도하에 결국은 높은 분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의지를 갖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도 많이 안 낳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친사회적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시킬 건가 하는 걸 국정과제에서 우선순위를 놔야만 이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또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가정만큼이나 학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혀 뭐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혹은 정말 충분히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제가 볼 문제를 때는 성적과 다루는데요. 입시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 같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적과 입시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어떤 학교 분위기, 아이들의 인권의 보장, 이런 것들이 오면, 그런 것들이 구현되면 그럼 이런 사실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느슨한 이제 규율, 뭐 좀 더 관대한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했으나,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애들이 학교에 안 와.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틀이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학업 중단자들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4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40만을 학교로부터 사라졌다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러면 잘 크고 있느냐? 아닌 거죠. 초등학교 그 초등생 살인 사건처럼 아이들은 어디선가 사회적인 정보를 계속 습득하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친사회적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트위터나 아니면은 이상한 커뮤니티들에서 사실은 인터넷은 치안이라는 게 법치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어린애도 한니발 장면, 인육을 먹는 장면에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스스로 알아서 접근하는 정보가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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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과 입시 위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가 느슨해지는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교육 제가 볼 때는 학교를 전체를 다 느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기본 원칙은 이제 이 시대에는 맞다고 보기 어려워요. 학교가 나는 다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엄격한 학교도 있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40만의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얼마든지 교육부에서 허가해 주면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하루에 2시간이라도 가서 그림이라도 그리고 오는 학교가 인터넷을, 트위터를 하루 24시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부가 벽을 허물어야 돼. 대안학교를 할 수 있게 허가해야지. 돈 있고 전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못 열어요. 왜냐하면 표준 교육과정을 벗어나서는 교육과정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획일화된 교육의 시스템으로는 이 아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역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계속 친사회적인 규범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도 다양하게 교육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권이에요, 이권.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학교에서 근무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왜 보건하는 전공 선생님들이 왜 교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왜 간호대 나온 사람이 왜 교사 자격증을 왜 만드는 거죠? 왜 방과 후 학교들은 왜 교사 자격증을 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미술만 전공한 사람들이 방과 후 학교 하면 안 되나?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격증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의 이면에는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또 고민이 놓여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필요했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한 80% 되죠. 80%나 대학을 가는 국가에서 왜 그 대학 졸업자들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왜 주지 않는가요? 왜 교육대학원을 또 2년을 또 가야 돼, 왜?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교사의 자격을 어떻게 다시 물을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교사의 자격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벽을 막 치는 거야. 이 바닥은 이거는 내 밥그릇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요 밥그릇은 내 거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므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좀 더 자유롭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가능성과 충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규제 일변도로 가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미명 아래 규제 일변도로 가는 이런 형태의 시장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40만의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2시간의 그림 그리기 교육도 필요하고 그 그림 그리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필요하잖아요. 꼭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해야 돼요? 그건 난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수혜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모든 제도를 뜯어 고치는 노력을 앞으로는 해야 될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촘촘하게 안전망을 짜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논의해 가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갈 이제 길이 머네요. 그것도 나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정도의 논의로는 사실 구현이 불가능하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뭐 너무 아름다운 전제잖아요. 명제 자체가 됐다 아름답지.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마을이 다 어디 붕괴된 있는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을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도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굉장히 엄격하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려고 직접 뛰어다니는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네. 해봐야 될 텐데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화제의 드라마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개념부터 뒤에 있는 철학까지 훑어본 프로그램은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사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가지고 이수정 박사님이랑 얘기를 나눠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듣고 싶었던 그러니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강원중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되게 오랫동안 국회. 네, 오랫동안 이제 소년 재판을 하다가 굉장히 또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네네. 소년법안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이런 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먹는 거죠. 국회에 가서 내가 직접 입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는 캐릭터인데 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에서 저 같으면 강원중 판사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네. 정치는 남들을 시킨다. 다만 정치의 방향성, 뭐 정치를 하기에 정책을 만들기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전문성을 그런 식으로 발휘하는 일종의 뭐 청부 입법? 청부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종류의 이제 노력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판사직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본인이 현장에서 모은 많은 경험과 그런 전문 지식을 국회의원 누구에게 전달하시고 입법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면은 좀 더 뭐 좋은 이제 그 현장의 전문가로 남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 저는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 드라마에서 제일 좀 구현 불가능한 캐릭터가 바로 김혜수 캐릭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자기 아이가 사망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누가 내 아이를 이유 없이 그것도 별다른 동기도 없이 만약에 정말 묻지마 무슨 폭력처럼 해서 아이가 사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좀 제정신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울 거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게 극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내 아이를 죽였던 아이도 소년인데 소년 재판의 판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나는 굉장히 양심에 반한 행동이라고 보여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저지멘탈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일단 본인의 핸디캡을 심각하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귀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거마저 붕괴되면 온 사회가 다 무너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드라마를 봤을 때 김혜수 같은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영화 전공자로서 봤을 때도 김혜수 캐릭터의 설정이 과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설정하지 않아도 중요한 문제의식들을 잘 다룰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주인공을 몰아붙여야 되는가. 결국 그래서 법정에서 쫓겨나거든요. 뭐라 그러죠? 회피 신청 받아가지고. 기피 신청 받아가지고. 제가 박사님이랑 방송을 하게 된다면 많은 법률 용어들을 제대로 배우고 숙지하는 법학이 전공은 아니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너무 정확하게 또 찝어주셔서 그래서 역시 드라마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나눠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글쎄, 네. 피해자 얘기를 많이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주제 자체가 이제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해자와 그에 대한 어떤 법적 정의 실현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이야기를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이제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많은 호응이 필요합니다. 네. 네, 같이 피움에서 제작하는 아직 제목도 없는 시사 토크쇼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 이수정 박사님 보시고 이런 주제 다뤄보겠다라고 정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